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막상막하 투맨쇼 시즌2의 예병군입니다. 시장이 급격한 변동성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난 금요일이죠. 지난 금요일에 좀 급락이 나왔는데 오늘은 또다시 조금 회복을 해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거래소 시장에서요, 코스피 종합은 14포인트를 회복하면서 1900선 위로 안착을 좀 시켜놨고요. 코스닥 시장은 조금 추가적으로 상승해서 지금 건전한 조정 이후에 다시 재상승 구간, 즉 577선에서 마감이 좀 됐습니다. 일단 거래소 시장이 1900선을 깨고 1890선만 오면 어김없이 강한 반등세가 오고 있다는 것도 이게 좀 기이한 현상이라고 좀 보여지는데, 일단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하시고요. 코스닥 시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추세상으로 계속 강한 모습, 즉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 이제 강한 상승세가 좀 나오지 못했던 것은 지금까지 잘 올랐던 주도주 쪽, 그러니까 바로 사물 인터넷 관련주들이죠. 그런 것들이 오늘 조금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 점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환율은 1078선에서 마감이 좀 됐어요. 약간 올랐죠. 그죠? 그런데 이 환율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일단 유럽 통화정책회의죠. 22회 통화정책회의가 지금 대외 호재로 작용을 할 듯이 보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계속 이벤트로 어떻게 작용을 할 것 같은데요. 이번 주말이 이제 고비입니다. 이번 주말이 바로 그리스 총선이 이번 주말 일요일 날 시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리스 총선에서 시리자당이 당선이 된다면 급격한 또 유럽의 변화가 좀 예상되지 않느냐. 그러기 위해서 이제 그리스 총선 전에 22회의가 조금 더 추가적이고 강한 경기 부양책을 내놓지 않겠느냐에 대한 기대감이 이번 주 장을 조금 지배할 수도 있는 그런 점이라는 것을 꼭 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런 얘기들을 두 분 모시고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진 멘토님하고 양경석 멘토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한 주 동안 잘 보내셨습니까? 오현진 멘토님 얼굴이 노리짱해지셨습니다. 네, 예, 시장이 노래지셨습니까? 왜? 시장이 좀 변동성 장세를 보여주다 보니까 예. 네, 제 얼굴도 좀 상기되는 것 같습니다. 롤러코스터를 타셔서 그렇군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우리 양경석 멘토님 얼굴이 더 좋으십니다. 예. 그냥 편안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예, 편안해 보이십니다. 그렇지 않아도. 너무 편해 보이십니다. 일단, 지금 이번 주에 대형 이벤트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네네. 조금 전에도 방금 말씀드렸던 22 통화정책회의부터 그리고 이제 주말에 그리스 총선까지. 자, 이런 대외적 변수들이 이번 주 장을 어떻게 조금 이끌어 나갈 것인지 좀 상세하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일단은 뭐 최근에 정말 온탕과 냉탕을 오가는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마감이 됐을 때 스위스의 최저 환율제 폐지로 인해서 외환시장의 불안감이 확산되었고, 그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확대되었고, 그러면서 국내 시장에도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이 사실인데,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스위스 이슈로 ECB가 QE를 실행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조금 더 높아졌고요. 특히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국내 시장을 견인한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금일 시장이 조금 올라가긴 했지만 약간은 불안한 상승이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외국인의 선물 매수는 있었지만 현물 부분에 있어서는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의 매도 포지션이 좀 취해졌고요. 특히 삼성전자가 2%대 반등하면서 지수를 좀 견인한 영향이었다 해서 코스피나 코스닥도 뭐 그렇게 많은 종목이 올라간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특히 금일 같은 경우 중국 증시가 굉장히 큰 조정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중국 당국이 현지 증권사의 신용거래 제재에
때에 따라서 중국 증시가 크게 폭락한 것도 투자 심리를 다소 좀 위축시키는 요인이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특히 그동안 굉장히 잘 갔었던 코스닥 시장이 지금 저항권에 거의 와 있어요. 지금 580포인트대, 590포인트대를 사실 좀 쉽게 뚫어내기는 어렵다라는 관점에 있어서 코스닥에서의 지수 추가 상승도 조금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오늘 시장 반등을 하기는 했지만 아직은 안심할 시점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이제 대형 이벤트들을 앞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대형 이벤트를 좀 지켜보고 적극적인 대응을 하자. 그 전까지는 약간 소극적인 대응을 하자라는 관점인데, 이번 주에는 이제 국내외 대형 이벤트 2개가 있습니다. 22일에 20일 회의, 그리고 시장에서 많이 부각되지는 않지만 국내 현대차의 4분기 잠정 실적 발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22회의에서는 지금 QE를 거의 기정사실화하고 있어요. QE를 하지 않는다면 시장에 충격이 상당할 가능성이 높다. 근데 이제 QE를 한다고 해도 무조건적인 호재는 아니고 현재 시장의 컨센서스가 5천억 유로 규모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부합하는 수준의 정책을 발표해야 될 것 같고, 하회하느냐 상향하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변동성이 좀 크게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QE의 규모만 확인하는 게 아니라 이후에 드라기 총재가 어떤 언급을 하는지도 전반적으로 좀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고, 22일 같은 날입니다. 국내 현대차의 4분기 잠정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일단은 삼성전자는 컨센서스를 소폭 상회하는 좋은 실적을 내놨단 말이죠. 그래서 현대차도 만약에 컨센서스에 부합하거나 소폭이라도 상회하는 실적을 내놓는다면 국내 대형 수출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상당히 호전될 수 있다는 부분도 함께 체크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2가지 이벤트를 목요일 날 그리고 금요일 날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제 생각에는 이제 시장의 거래량을 축소하면서 약간 관망하는 심리가 형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포트폴리오 관리라든지 아니면 포트폴리오에 대한 압축이 조금 필요한 시장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포트폴리오 관리, 압축 이런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면 지금 좀 얘기를 이렇게 좀 바꿔봐도 되겠습니까? 일단 금요일까지는 20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작용할 거고, 네네. 그 금요일까지는 조금 관망을 하면서 조금 추가적으로 상승을 기대해 보고요. 네네. 금요일 오전장부터 리스크 방어를 좀 해도 된다. 이렇게 좀 말을 바꿔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리스크 관리는 지금부터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네, 목요일 날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당장 포트폴리오를 압축하시고, 그 다음에 ECB 결과, 그리고 현대차에 대한 실적 발표, 말씀하셨던 그리스 이슈도 그렇고, 체크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확인을 한 이후에 적극적인 투자를 하시고, 지금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관리에 좀 주력하시는 게 유리한 대응이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이따 다시 질문 드리기로 하고요. 양경석 멘토님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대외적 변수들은 대외적 변수고요. 그 국내 대내적으로 지금 보자면 이제 좀 있으면 GDP 발표가 좀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 GDP 발표를 앞두고 또 국내 증시에 좀 이 GDP 발표가 미칠 영향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좀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좀 전에 이제 좋겠습니다. 우리 오현진 멘토님 말씀하신 이제 거시적인 어떤 시각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다른 의견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예. 어떤 부분이냐면 이제 우리 국내 지금 문제보다 우리 증시가 처한 입장은 외적인 어떤 부분이 강한데 지금 내부적인 수급에서는 그렇게 나쁘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그 시장에서 가장 영향력을 많이 행사하는 그 섹터들이 투자하는 투자 주체별로 보면은 유럽계 자금이 그동안에 힘을 못 썼습니다. 근데 가장 민감한 부분들이 이제 경기 민감에 대한 부분들은 유럽계 자금들이 좌우하는 경향이 좀 큽니다. 그런데 앞서 우리 예멘토님 말씀하셨듯이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ECB의 양적 완화 이 정책은 경기 민감주들에 대한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이벤트 중에 하나입니다. 이 부분이 부정적이기보다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 유럽의 주가 중에서 특별히 독일 주가를 보면 10,000포인트를 돌파를 해서 주가가 견조한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보면 유로존의 그 제조업을 대표하는 독일 주가가 중심을 잡으면서 유럽의 양적 완화에 대한 그런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다는 부분을 봤을 때 유럽계 자금의 한국물에 대한 그 매수 강도는 앞으로는 조금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 그래서 지수의 반등은 이번 주로부터 1950선을 코스피 지수가 약하긴 하지만 1950선을 시도하는 그런 현상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 국면.
이런 국면에서 하락 쪽의 무게보다는 상승 쪽의 무게가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해보고요. 우리 예 멘토님 말씀하신 그 GDP에 대한 문제들이 이제 앞으로 나오게 되는데, 특별히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약간 지금 그 정부 당국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낮춰잡고는 있지만, 그래도 작년에 비해서 크게 낮아지는 상황은 아닌 걸로 일단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큰 영향을 미치진 않겠지만, 시장 분위기를 해치는 나쁜 쪽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일단 판단하고요. 특별히 오늘 수급에서 조금 조심해야 될 게, 코스닥이 외국인들하고 기관들이 동반해서 매도를 나왔는데, 금액으로 봤을 때 한 600억, 700억 정도 되는데 요 부분을 개인들이 코스닥에 좀 매수 부분이 들어갔습니다. 개인 자금이 코스닥에서 1000억대 가까이 매수가 되었을 때는 여지없이 조정이 왔던 전례를 봤을 때 단기적으로 종목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조심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예. 일단 조정을 좀 어느 정도 또 예상도 하시는 거다, 그죠?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현진 멘토님께 추가적으로 질문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주말이죠. 예, 일요일 날 지금 그리스 총선이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이 그리스 총선을 앞두고 마리오 드라기 총재의 결론이 이제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네네. 일단 시리자당이 당선되면 분명히 유럽 쪽에서는 리스크가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죠? 네네. 그렇다면 이 시리자당의 당선을 막기 위해서라도 22에 이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슈퍼 마리오로서 좀 작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진짜 뭐 대규모 우리가 상상도 못한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 나오면서 오히려 시장을 전반기에 굉장히 좀 강하게 이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예상도 지금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요. 네네. 이 예상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언제나 뭐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 참여자 입장에서는 뭐 저도 그렇고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그런 분들을 많이 바라실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부분이 나오게 된다면은 경제를 정말 살릴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지수에는 분명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이제 안경석 멘토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유럽계 자금이 더더욱 유입될 수 있는 여건 자체가 조성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 외국인 자금은 아직까지는 이제 미국계 자금과 유럽계 자금이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유효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이번 회의에서 그렇게 대규모 정책을 실행할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시장의 컨센서스를 만족시키는 정도 그러니까 5천억 유로 정도 규모만 이제 발표가 돼도 그나마 좀 다행스럽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사실 저는 투자라는 게 예측보다는 대응의 영역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보고 대응하자라는 관점 그리고 최대한 보수적인 관점으로 이제 접근을 하기를 말씀드립니다. 어차피 장기적으로 이제 계속해서 수익을 조금씩이라도 쌓아 나가는 것이 단기 대박 수익보다는 조금 더 유리한 조건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번에 대형 이벤트들, 뭐 말씀드렸던 22회의라든지, 뭐 그리스 총선이라든지, 뭐 현대차의 실적 발표라든지, 중국 증시의 뭐 어제 폭락이라든지, 오늘 폭락이죠. 이런 부분들이 향후 어떻게 버무려져서 시장의 방향성을 이끌지 현재로서는 사실 앞서도 말씀드린 듯이 예측하기가 조금은 어렵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보고 대응하자라는 관점이고요. 그렇다고 현재 보유하고 계신 종목이 사실 잘 간다면 굳이 매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자체에서 이제 약간 문제가 생기고 있는 종목들은 좀 정리를 하고 보는 관점이다. 보통 이렇게 이벤트가 진행하게 됐을 때 이제 호재가 나오게 된다면 이제 시장이 반등하고 악재가 나오면 하락하지만 그때 잘 가는 종목들은 계속해서 잘 가고 떨어졌던 종목들은 악재에 크게 반영해서 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마이너스 종목권을 이제 어느 정도 정리를 하시고 플러스 종목권은 홀딩을 하시는 그런 관점으로 대응하시는 게 좀 유리하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직은 조금 미궁인 장이다. 그러니까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조금 보수적인 관점에서 보자는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뭐 공격적으로 투자하다가 잘못돼 버리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지적해 주신 것 같은데. 일단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22에 대한 대규모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은요. 사실상 어떻게 보면 기도식 접근 방법이 아니냐. 왜냐하면 너무 바란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국내 증시가 올라갈 테니까 기도식 접근 방법이고 그거보다는 오현진 멘토님의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시장을 대응해가는 부분이 좋지 않겠느냐에 대한 부분이 더 무게를 좀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점 꼭 좀 참고하시고요. 그러면 여기까지 오늘 장에 대한 부분들은 짤막하게 마무리를 짓고요. 오늘 이슈 화면으로 살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국제유가가 반등의 기미를 보이면서
새로운 투자 기회를 엿보는 움직임이 분주해졌습니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작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유가 하락률은 53.8%로 과거 5차례 급락 사례들과 비슷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이처럼 가파른 유가 하락세에 제동이 걸리자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정유화학주에 모멘텀이 발생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장 SK이노베이션의 주가는 8%대 상승폭을 기록했고 S오일은 10% 넘게 폭등하며 마감했는데요. 각 증권업계에서는 올해 2분기 석유화학 비중을 일시 확대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동안 유가 폭락의 직격탄을 맞아왔던 정유화학주. 과연 역대 최악의 비상사태에서 벗어나 2분기 비상을 기대해봐도 되는 걸까요? 잠시 후 막상막하 투맨쇼 멘토들의 숨겨진 전략과 유망주가 전격 공개됩니다. 예, 정유주가 오랜만에 반등세가 좀 왔습니다. 그것도 좀 큰 폭의 반등세가 왔는데, 자, 이것이 기술적 반등인지 아니면 추세적 전환인지를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이 개선된 건 아닙니다. 네. 그죠? 실적에 대한 개선에 대한 기대감은 시장에서 지금 좀 나왔고, 네네.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추세적 전환으로 보기는 아직은 좀 무리인 것 같고요. 그죠? 네네. 그렇다면 이거를 지금 담아서 장기적으로 끌고 간다면 추가적으로 큰 상승을 좀 노려볼 수 있느냐에 대한 그 의문점이 남게 됩니다. 그죠? 네네.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일단은 뭐 오늘 유가, 그러니까 지난주에 WTI가 5% 정도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관련해서 정유와 화학주에 대한 전략을 좀 나눠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유가의 방향성에 대해서 잠깐 전망을 해보고 관련주에 대한 투자 전략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TI가 5% 정도 급등을 했어요. 그러면서 정유화학주가 급등을 했고 특히 S오일이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국제에너지기구가 비오펙국의 공급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기 때문에 급등한 것이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분명히 유가가 바닥권이라고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건 분명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일단 염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향후 유가 흐름을 예측해보기 위해 최근의 유가의 흐름을 기술적으로 한번 분석해보면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하루에도 5%, 6% 급등할 수도 있고 5%, 6% 급락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과거 주가도 그렇고 원자재도 그렇고 가격의 급등락이 있었던, 그러니까 가격이 굉장히 높이 오르고 굉장히 크게 떨어졌을 때 그때 이제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면서 제한된 박스권 내에서 움직인다면 장기적으로는 방향성이 반대로 바뀌는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유가가 굉장히 크게 하락했다가 변동성은 커지지만 움직이는 폭 자체는 제한된 박스권 내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이 급격하게 움직이는 변동성이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이 변동성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는 유가는 완만한 반등 정도는 보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큰 흐름에서 보자면 원유의 치킨 게임은 이제 지속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적어도 몇 달간은 지속된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데 지금 얼마 전에 미국의 셰일 업체의 첫 파산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버티지 못하는 국가나 기업들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향후 원유 공급이 추가 과잉이 되더라도 그렇게 큰 양은 아닐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변동폭이 커진다 해도 계속해서 하락하는 방향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이제 장기적으로 유가가 반등한다라는 가정을 했을 때는 정유주와 화학주에 대한 구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정유주부터 한번 살펴보면 유가가 반등하게 되거나 이제 하락 추세가 진정,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 유가 하락이 마무리되기만 해도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정유주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정제 마진이죠. 매입 시점과 판매 시점의 시차 때문에 유가가 하락하게 되면 정제 마진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유가가 굳이 반등하지 않고 현 수준에서 안정만 찾아도 정제 마진은 어쨌든 개선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에 있어서든 유가가 안정을 찾거나 반등하는 모습만 나오면 정유주의 실적은 무조건 개선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유가가 안정 혹은 반등 시점에서 정유주는 반드시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반면에 화학주는 약간 다르게 봅니다. 그래서 유가
유가 반등의 이유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유가가 상승하는데 화학주가 긍정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유가가 상승하면 화학 제품의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마진이 나아진다라는 관점에서 그것을 가장 큰 흐름으로 보고 유가 반등이 화학주에 긍정적이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유가가 반등하기 위해선 둘 중에 하나가 되면 되겠죠. 공급이 축소되거나 수요가 늘어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첫 번째로 공급이 축소되면서 이제 유가가 반등하게 되는 경우는 수요 측은 아니에요. 다만 공급 측에 의해서 유가가 반등하기 때문에 화학 제품의 수요가 살아나기는 조금 어렵다. 그래서 공급 측면이 줄어들면서 유가가 반등했을 때는 화학주가 단기 기술적 반등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근데 반면에 수요 측면에서 반등, 수요가 살아나면서 유가가 반등하게 되면 화학 제품의 매출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그때는 국내 화학주가 추가적인 우상향 흐름을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유가가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반등한다라는 가정을 했을 때 정유주는 유가가 반등하는 시점에서 무조건 관심을 가져야 하지만 화학주는 그 반등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선별적인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선별적 대응, 그렇죠. 중요한 부분이죠. 일단은 화학주에 대해서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시지는 않은 것 같고요. 정유주에서는 좀 중장기적 투자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보셔도 된다는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네. 예. 자, 양경석 멘토님. 네. 그렇다고 지금 정유 가격이 갑자기 이제 올라갈 것이다. 라고 보는 건 좀 무리가 있겠지 않겠습니까? 약간 무리가 좀 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보면 굉장히 하락세가 짙었는데 그렇죠. 이것이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왔다고 해서 이 정유 가격이 회복할 것이다. 다시 원상태로 돌아갈 것이다. 이건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조금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멘토님 말씀하셨듯이 유가가 이번에 급락을 한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제 너무 좀 심하게 오버래핑을 좀 한 부분 좀 있습니다. 그렇죠. 생각보다 더 많이 떨어진 부분들이 국제자금 중에서 특별히 이제 골드만삭스의 특성 자금들이라든가 원유 선물의 그 특성 자금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미국 주가가 고공행진을 하던데 겁은 나고 전 세계 주가에서 배팅할 만한 배팅처를 마땅히 찾지 못하다가 빌미가 잡힌 게 유가거든요. 이게 딱 50불이 하락을 하면서 이게 하락할 것 같은 경기에 대한 둔감도가 나타난다 싶으니까 그러한 투기성 자금들이 이 시기에 몰린 영향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일단은 거기에 대한 일단 그 반발매가 좀 일단 일어나고 있다. 그런 부분인데 여기에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유로존의 그 통화 완화에 대한 부분들, 양적 완화에 대한 부분들이 같이 가세를 한 부분이 좀 없잖아 있을 것 같아요. 심리적으로. 왜 그러냐면 통화가 팽창을 하게 되면 그 실물 자산에 대한 가치가 좀 높아지지 않습니까? 이제 원유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도 경기에 대한 그 기대감도 섞여 있을 거고, 국제적인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유로존의 영적 완화 움직임에 영향을 주고, 최근에 그 국제 에너지 기구에서 지난주에 이제 비오펙 국가들 올해 그 원유 공급 증가 전망치를 기존 1일당 130만 배럴에서 95만 배럴로 하향 조정을 했어요. 이것도 이제 일시적으로 또 이제 영향을 좀 주지 않았나. 그러니까 유가가 너무 하락을 하다 보니까 이제 공급량이 좀 줄어든다라는 이러한 그 이제 얘기들이 국제적으로 등장을 좀 하고. 근데 이제 좀 전에 그 우리 오현진 멘토님도 말씀하셨지만 실제적으로 S-오일이 주가가 오늘만 올라간 게 아닙니다. 이미 그 한 달여 전부터 바닥을 치고 4만 원대부터 이미 먼저 움직였어요. S-오일 주가는. 이러한 부분들이 증권가 쪽에서는 정제 마진이 앞으로 개선이 된다. 그러니까 유가가 반등이 크게 안 나오더라도 이 정도 상태에서도 실적이 좀 개선될 여지가 있다라고 보고 있었거든요. 그 중에서도 이제 뭐 특별히 4분기에 S-오일의 그 정유 손실이 좀 줄어든다는 내용들하고 그다음에 재고평가 손실이 이제 여기서 유가가 약간의 반등만 나오는 국면이 돼도 재고평가 손실이 한 4,700억 정도가 줄어들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이미 선점을 하고 있던 정보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증권가 쪽에서는. 그래서 S-오일이 4만 원인데도 반등이 나와가지고 반등이 어느 정도 이제 한 20% 정도 시연이 된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가격에서 뭐 정유주가 추가적인 상승을 논한다는 것은 조금 부담스럽게 합니다. 그렇죠. 뭐 더 이상 나빠질 게 없는 상황에서 반등세가 나왔던 거고요. 그런
뭐 이 정도까지 떨어지겠느냐 하는 그 부분까지 사실은 내려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술적으로라도 지금 반등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반등의 폭이 좀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정유주가 그리고 화학주가 다시 고개를 드는 거 아니냐는 시장의 의견이 지금 분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지금 이 정유화학주의 반등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시장이 전체적으로 좋아진다면 이어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죠? 네네. 근데 여기서 뭐 리스크가 아직은 상존을 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반등의 폭은 좀 제한적일 것이라는 또, 의견들도 분분하고요. 네네. 확고하게 명확하게 시청자님들께, 자, 이럴 것이다 라고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떻게 얘기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뭐 사실 주식시장에서 이제 장담할 수 있는 건 없지만 저는 그 틀려도 좀 명확하게 제 의견을 제시해드리는 편이기 때문에 뭐 제 의견을 좀 섞어서 말씀을 이제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앞서 이제 양경석 멘토님이 말씀해주신 부분에 거의 이제 동의를 하고 있어요. 궁극적으로 정유주가 장기적으로는 더 오른다고 해도 지금 당장에서 더 오를 것이냐, 그 부분은 사실 유가가 계속해서 반등하지 않는 한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정유주가 더 간다고 해도 지금이 아니면 언제가 적절한 매수 타이밍이냐,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정유주의 매수 시점이 4분기 실적 발표 이후가 사실 가장 적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국내 정유 3사, SK이노베이션이나 GS, S-오일이 4분기에 지금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 더 안 좋은 실적을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3사 모두 적자를 낼 가능성이 높고 그 적자가 시장의 예상폭보다 더 클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게 된다면 아무리 향후 정제 마진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 있다고 해도 4분기 실적 으로 인한 그런 실망감이 분명히 매물로서 쏟아질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분기에 실적이 안 좋게 나온다면 올해 1분기 그리고 2분기에는 적어도 4분기보다는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다시 한번 형성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4분기 실적 발표 후 정유주가 추가 급락을 했을 때 그때 가서는 적절한 매수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제 매수 타이밍은 정확하게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전에 이제 뭐 유가가 반등을 계속하게 된다면 정유주가 뭐 현 시점에서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저는 4분기 실적 발표 이후를 정확한 매수 타이밍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 전에 유가가 생각보다 빠르게 올라간다면 분할 매수 차원에서 크지 않은 물량 정도를 조금 담아가시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3사 중에 탑픽을 꼽자면 S-오일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오늘도 이 3사 중에 S-오일이 가장 많이 올랐던 것은 정제마진 개선에 대한 기대를 가장 크게 가질 수 있는 종목이 S-오일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SK이노베이션이나 GS, S-오일 중에 정통 정유주가 무엇이냐라고 말한다면 S-오일밖에 없어요. SK이노베이션은 이제 소재나 배터리 사업분의 비중을 많이 싣고 있고, GS도 정유 비중이 크지만 결국은 GS그룹의 지주회사입니다. 근데 S-오일은 정유 부분의 매출이 80%가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가만 하나만 갖고 이제 보자면 결국은 3사 중에서는 S-오일을 가장 관심 있게 볼 수밖에 없고, 앞서 말씀드린 듯이 4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주목해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분기 이후, 실적 발표 이후에 좀 봐도 늦지 않다. 아직 시간 좀 많이 남았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은 지금 국제 유가에 대한 그 어떤 세력적인 부분을 또, 어떤 다른 자금적인 부분에 대해서 양경석 멘토님이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그러니까 ETF라고 하죠. ETF부터 시작해서 지금, 그 파생상품 시장에서. 네, 그렇죠. 예. 예. 지금 낙을 만들기 위해서 이 정유주를 더 많이 빠뜨렸다. 이런 얘기도 많습니다. 특히, ELS 만기가, 지금 1월 달에, 많이 지금 정유주들이 많이 도래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1월 말까지는 이 ELS 만기 쪽에서 보면 이렇게 많이 빠져 있는 것들은 대다수 지금 어떤 낙인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연관된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타락폭은 다 겪어왔다는 건데, 글쎄요. 그러면 지금 아직도 남아있는 이제 ELS 2월 만기라든가 이런 것들도 아직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게 지금 당장 든다는 게 무리라는 건 사실입니다, 또. 그래서, 파생 쪽과 관련된 부분과 좀 연관지어서, 네. 한마디 좀 강하게 얘기해 주시죠. 좀 그러한 부분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지금 그 시장에서 이제 세력들,
소위 이제 SOE라든가 오늘 그 움직임을 보면 그 저가 대형주 중에 낙폭이 심했던 것들, 특히 경기 민감주 중에 정화조가 거기에 해당합니다. 정유화학조선 이런 부분 파트가 여기에 해당을 하는데 이것이 지금 중장기적인 경기의 선행에 의해서 주가가 반등이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현상인지를 분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멘토님 아주 정확하게 예리한 아주 예민한 부분을 예리하게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러한 부분이 그 지금 증권시장에서 잘못 생각하면 경기의 바닥을 찍고 돌아가는 어떤 그러한 액션으로 그러한 현상으로 해석을 오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뭐 경기가 중장기적으로 국제 경기가 지금이 바닥이다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에 앞서 가지고 수급적인 측면에서만 보면 정말 파생 상품과 연관된 이러한 부분들의 그 상당한 부분들이 연관돼 있어서 의도적인 세력들의 그 매도세가 상당히 많이 보였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그 변동에 대해서 그 중장기적으로 투자하는 이상 견딜 수도 없고 이미 뭐 이제 시간이 없어서 월봉상에 이런 부분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 SOE라고 현대중공업 대표적인 것 SOE라고 현대중공업만 딱 월봉을 한번 보십시오. 월봉을 딱 보시면은 주가가 아직도 상당 부분 힘들게 가겠구나라는 부분들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부분을 장기적으로 여기서 이제 턴했다라고 단정 짓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이러한 부분을 명확히 보고 투자의 어떤 관점들을 정말 아주 큰 틀에서 장기적으로 보겠다라고 하면 지금 정도 분할 매수하는 것은 맞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투자의 어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수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아직도 상당 부분들을 어렵게 가져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속단하는 것은 조금 이르다라는 것이 제 주관입니다. 예, 맞습니다. 속단하기 좀 이릅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참고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정유화학조선이 갑자기 기조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거기다가 물론 기술적인 반등 구간에서 그 낮은 부분에 추세적 이익을 바라신다면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트레이딩 관점에서 유효하겠죠. 그런데 이것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추세 전환을 보는 것은 아직 무리가 있다는 것이 두 분 멘토님들의 의견이고 저 역시 거기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런 지금 국제 유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조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 기조가 갑자기 V자형 반등을 이루기는 힘든 것이 특히 국제 유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참고를 해보신다면 지금 이 기술적 반등을 이용해서 살짝 분할 매도를 하시거나 아니면 지금 구간에서 반등 시 손절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오히려 현명한 전략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일단 이슈에 대해서 여기까지 좀 마무리 짓고요. 이제 우리 멘토님들 포트폴리오 수익률 확인해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1월 19일) 월요일입니다. 막상막하 투맨쇼 시즌2 포트폴리오 수익률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양경석 멘토님의 포트폴리오인데요. 현재 포트에는 총 3종목이 편입되어 있고요. 나노신 소재가 오늘장 0.64% 상승 마감하면서 현재 10.1%의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계십니다. 양경석 멘토님이 제시해 주셨던 LG 디스플레이라든가 윈스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은 굉장히 좀 아깝습니다. 지나가고 나서 보면 양경석 멘토님의 얘기가 좀 맞았는데요. 이게 좀 슬로우 스타트로 가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오현진 멘토님의 포트폴리오인데요. 오현진 멘토님 포트폴리오가 지금 없네요. 예, 알겠습니다. 수익률 베스트입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2위는 정재용 멘토의 SM이 27.1%로 여전히 상위권에 머물러 있고요. 3위는 이정수 멘토의 ICD가 25.6% 한 단계 상승했습니다. 그 뒤를 장대진 멘토가 바짝 뒤쫓고 있는데요. 안랩이 25.5%로 오늘장 4위. 5위는 이정수 멘토의 BH가 17.3%를 기록하면서 지금 5위를 마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장 1위는요. 예, 아모텍입니다. 손대성 멘토의 아모텍이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 또 4.9% 상승 마감하면서
50%를 이제 넘어갔습니다. 51.9%로 1위를 여전히 고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엔 누적 수익률 베스트인데요. 이거 지난주 금요일 공동 1위를 기록했던 이정수 멘토와 조민규 멘토의 희비가 오늘은 엇갈렸습니다. 이정수 멘토가 75.15%로 1위 여전히 기록했고요. 조민규 멘토가 밀렸죠. 70.8%로 아쉽게 한 단계 하락하면서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3위는요, 손대상 멘토가 49.7%의 누적 수익을 기록하고 있으면서 쫓아오고 있습니다. 정지용 멘토가 밀리셨네요. 그죠? 이번에 명예의 전당입니다. 조민규 멘토가 유닛 테스트로 금메달, 은메달을 독식하고 계십니다. 100%와 41.1%로요. 이 부분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른 분들 포트폴리오도 확인해 보고 오겠습니다. 지금 포트폴리오 확인해보고 왔는데요. 오현준 멘토님, 하고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아마 공개 방송을 하고 계실 거예요. 지금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서, 정재훈 멘토님이라고 있습니다. 네네. 이분이 한 번씩 전량 현금화를 시켜버리거든요. 네네. 그래서 오현준 멘토님도 지금 리스크 때문에 전량 현금화를 시키신 겁니까? 네, 그래서 앞서 시황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이제 대응을 한 것이고, 포트가 지금 다 비었습니다. 설명을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이제 차익 실현 될 종목은 차익 실현이 됐고, 손절매 될 종목은 손절매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종목이 5종목이 꽉 찼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시장이 다소 불안할 것으로 제가 예측을 했었기 때문에, 익절가나 손절가를 5종목 모두 대폭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목을 아주 타이트하게 맞췄어요. 근데 지난주 시장 보시면 코스피 지수가 상당히 많이 떨어졌고 또 코스닥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굉장히 컸거든요. 그래서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익절가와 손절가를 모두 터치를 하면서 차익 실현 혹은 손절매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항상 이제 포트 관리를 할 때 수익보다는 리스크 관리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탑다운 방식으로 보자면 저는 거시경제를 먼저 이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개별 종목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수피라는 부분을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숲이 약간 불안하다 싶으면 종목 측면에서도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측면이고 어쨌든 기본적으로 저는 원금 보장을 가장 추구합니다. 그래서 지키는 상황이 있어야지 언제든지 이제 수익을 볼 수 있는 기회는 오는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주식시장 내일도 열리고 1년 뒤에도 열리고 10년 뒤에도 열립니다. 굳이 서둘러서 대응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SK CNC 4%대, 토비스 7%대 정도 차익 실현이 됐고요. 현대차, 대부시스터즈 소폭 손절매 처리가 됐고 대형미디어 소폭의 차익 실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점에서 만약에 매도하지 않으셨다면 들고 갈 수 있는 종목은 현대차와 SK CNC입니다. 제가 대형주를 말씀드릴 때는 단기적인 관점으로 말씀드리지는 않아요. 단지 이제 제가 타이트하게 정한 손절가나 익절가를 터치를 했기 때문에 이제 강제 매도가 된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계속해서 홀딩 관점 이어가셔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향후 하나씩 포트폴리오 채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장을 철저하게 탑다운 방식으로 보시는군요. 네, 지금 시장이 아무래도 조금 더 그런 것 같아요.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소신 있으십니다, 근데. 네. 그런, 자기만의 확고한 소신, 색깔, 그것이 분명히 좀 느껴지는 그런 포트폴리오 운영 방식이 아닌가, 그렇게 좀 느껴지네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종목군 중에 편입이 안 된 종목이 하나 있었어요. 오킨스 전자라고. 네, 그렇죠. 네, 그거는 정말 좀 심하게 지금 또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네. 그 들고 계신 분들 위해서 한 번쯤 AS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오킨스전자 같은 경우 지금 상승 랠리를 조금 더 이어가고 있고 오늘도 9% 정도 반등을 했는데 이 DDR4라는 모멘텀이 쉽게 끝날 모멘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막 교체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글로벌 D램이 DDR3에서 DDR4로 전체적으로 이제 바뀌는 흐름, 모든 PC에서, 모든 태블릿에서, 모든 스마트폰에서 계속해서 D램의 교체 흐름은 아주 장기적으로 이어질 흐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야 뭐 상승 추세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탑다운이라고 해도 이렇게까지 올라오고 있는 종목을 파실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만약에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은 일단 보유 관점으로 말씀드리고 단기적인 목표가 한 16,000원 정도까지 보고 홀딩 관점 유지하시면 좋지 않겠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홀딩 관점 유지하시라는 얘기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 양경석 멘토님 AS를 좀 듣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양경석 멘토님 얘기가 지나놓고 보면 맞았습니다. LG 디스플레이라든가 윈스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을 보면 수익 난 종목들이 꽤 많죠. 예. 그래서 참 이게 좀 슬로우 스타트가 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좀 발생을 한 것 같은데요. 자, 이런 부분들 좀 감안해 가면서 AS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종목을 편입을 할 때 저는 약간 보수적인 측면으로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려서 근데 역시 강한 종목들이 강하더라고요. 근데 나노 신소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한 10% 정도 수익률권에 있는데 지금 있는 종목들 이제 제가 투자의 원칙 중에 저도 이제 가지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제 포트폴리오에서 편입된 종목들이 빌빌거린다 그러면 빨리 팔고 싶어요. 잘 가는 놈은 그냥 갖고 있고 싶고. 근데 그게 투자의 원칙에서는 좀 어느 정도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경험적으로 보면 잘 가는 놈을 가지고 있는 게 낫고 좀 잘 못 올라가고 이런 애는 좀 이렇게 시간이 늘어지는 경향이 좀 많은데 포트를 한번 조절을 한번 좀 종목별로 좀 해봐야 될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나노 신소재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이 기업 내용에 대한 부분들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괜찮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종목입니다. 그리고 이제 향후 성장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가격존에 비해서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21선을 이제 감싸고 있거든요. 이렇게 주가가 이제 일봉상에 보시면은 추세를 이제 만드는 과정. 그래서 이 종목은 쉽게 버릴 종목은 아니다라고 이제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익률이 한 10% 정도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데 아마도 주봉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주봉도 제가 이렇게 저항선이라고 판단되는 이 부분을 돌파하는데 이번에 이게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주봉에서 거래가 좀 이제 되어지면 아직 거래가 좀 약합니다. 거래는 힘인데 거래가 좀 약한 부분이 조금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시간은 더 걸릴 수가 있는데 투자의 패턴에서 이게 일봉상의 거래가 되어질 때는 제가 말씀드린 현상이 이제 나간다라고 보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거 잘 보고 계시다가 거래가 수반이 되면서 튀어나가는 시점이 이번 주가 될지 다음 주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 편승 매매에 들어가셔서 수익을 좀 누릴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좀 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 나머지 두 가지 종목들은 이제 조금 상황을 보면서 포트폴리오를 좀 변경을 할 필요성이 좀 있겠다. 종목별로 이제 조금 약해지는 시기거든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스닥이 지수가 조금 부담스럽게 느끼기 때문에 종목 체인지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좀 시간을 갖는 게 좀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이 프로그램을 좀 진행을 하면서요, 월요일 날에 좀, 두 분 멘토님들 보면서 좀 많이 배우고 갑니다, 사실상. 우리 오현진 멘토님은 나이에 비해서, 굉장히 조금 안정적인 투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애 늙은이 같은 투자, 이런, 투자 성향을 좀 가지고 계시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포트 운영하는 것도 봐도 그렇고. 그리고 또 우리 양경석 멘토님은 연세에 비해서 공격적인 투자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이 조금 바뀌어야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한 번씩. 그래서 오늘도 좀 배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준 멘토님 오늘 배우고 갈 종목 제시해 주시고 투자 포인트 그리고 가격 전략까지 얘기해 주시죠.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인터파크 INT입니다. 그래서 인터파크 INT는 이제 도서, 투어, 그리고 쇼핑이나 엔터 부분을 영위하고 있는 이커머스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모회사인 인터파크의 주요 자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인터파크 INT를 들고 나온 이유는 여러 가지 모멘텀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이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로는 온라인 여행 사업의 성장입니다. 올해 동사의 투어 부분 거래액이 1조 6천억 원 규모로 30%대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고요. 해외 항공권이라든지 해외 패키지 부분이 특히 상당히 고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그러니까 항공주도 최근에 상당히 좋고 여행주도 좋은 모습들이 나타나죠. 국내에서의 해외여행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 부분에 대한 수혜 좀 기대할 수 있겠다 판단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쇼핑과 도서 부분의 수익 개선에 대한 기대입니다. 그동안 사실 인터파크 INT가 움직이지 못했었던 주요 이유 중에 하나가 쇼핑과 도서 부분의 실적 악화였거든요. 그런데 4분기 그리고 1분기부터는 이런 부분이 조금씩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 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도서정가제 시행 이후에 비용이 안정되면서 점진적으로 적자폭을 축소할 것이다 판단하고 있고요. 쇼핑 부분 같은 경우에는 카테고리 확대에 따른 포트폴리오 확대로 어느 정도 실적이 안정될 것으로 좀 기대되는 부분들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실적을 눌렀었던 악재가 해소되는 시점에서는 반대로 강하게 튈 수 있는 가능성도 보유한 것이다라고 반대로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그 세 번째로는 역직구 사이트 오픈에 따른 매출입니다. 그래서 작년 10월에 글로벌 쇼핑 사이트를 오픈했습니다. 중국어와 영어를 지원하고 있고요. 결제 시스템도 탑재를 했어요. 현재 페이팔과 알리페이의 결제 시스템을 장착한 상태입니다. 사실 아직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지난 10월이면 이제 몇 달 안 됐죠. 아직 구체적인 매출이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최근에 있어서 해외 역직구, 국내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향후 성장에 대한 기대감 충분히 가져볼 수 있겠다 판단하고 있고요. 끝으로는 4분기 실적이 양호할 것으로 보입니다. 4분기 영업이익 63억 정도로 전년 동기비 60% 정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고정비 부담이 완화되면서 영업이익 개선세는 완만하게나마 지속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잠시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파크 INT 오늘 1.5% 정도 밀리면서 21,950원 정도에 이제 마감이 되는 모습인데, 매수가는 이제 현재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21,700원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유있게 매수하실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매수하시게 된다면 1차적으로 목표가는 25,000원입니다. 역시 기술적으로 이제 반등하게 됐을 때 한번 부딪힐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1차적인 목표가 25,000원으로 잡도록 하고요. 만약에 25,000원을 강하게 돌파하게 된다면 28,000원까지 좀 장기적으로 노릴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 손절가는 25,500원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아직은 약간 불안한 시장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손절가는 조금 짧게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 25,000원 부근에 선을 그어보면 주요 지지 라인이에요. 그래서 이 부근은 지지하지 않을까. 만약에 이 지지가 무너진다면 한 번 더 무너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전반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현재 시점에서 의미 있는 손절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오늘도 보면 오현진 멘토님은 굉장히 좀 안정적인 종목으로 그것도 손절선까지 좀 타이트하게 잡고 오셨어요. 자, 기대가 됩니다. 양경석 멘토님. 역시 공격적인 종목인 것으로 보입니다. 자, 얘기를 좀 해주시죠. 네, 우리 예 멘토님이 너무 말씀을 재밌게 해주셔가지고. 예. 나이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제 젊은이입니다, 아직. 예, 젊은이 맞습니다. 예. 근데, 조금 공격적인 종목들이 최근에 개별 종목 중에서는 그런 종목들이 가만히 이렇게 뜯어보니까 시장이 이게 아주 굵직한 장기 성장형, 장기 상승 추세로 가지 않는 한 개별 종목 중에서 장기 투자 성향을 가진 것들이 큰 시세를 내는 것들이 좀 많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기업 내용이 되고 이런 것들은 다 이유가 있지 않겠나 이런 판단을 해서 오늘은 이제 창해 에탄올을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그러는데, 이 종목은 지금만 본 게 아니고 전에도 제가 이제 쭉 계속 보았었는데 상당히 주가가 움직임이 견조하게 움직이더라고요. 상장된 지가 얼마 안 되는 작년 7월에 등장한 새내기주입니다. 근데 상호에서 얘기해 주듯이 에탄올, 이제 주정이라 그러죠. 소주의 원료가 들어가는 건데, 이 주정의 출하량이 이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증가 추세를 보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잘 아시다시피 도수가 자꾸 이렇게 소주 도수가 지금 이게 낮아지다 보니까 양이 이게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원료에 이 에탄올이 50% 정도가 들어가는데 소주를 만들 때 각 공급사에 지금 이제
국내에서는 2위지만 실제로 생산 저기까지 따지면 이제 1위나 마찬가지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 출하량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어가지고 수익력에 상당한 기여를 지금 하는데 이 부분이 좀처럼 꺾이지 않을 추세라고 보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전방산업인 이 소주 업계가 이제 경쟁적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데 수도권 진출이 이제 수도권 진출이 기정사실화 되면서 소주업계의 지각 변동이 지금 막 굉장히 치열하게 지금 경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오히려 이러한 부분들이 창해 에탄올 쪽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지금 수혜를 입는 그러한 쪽으로 이제 방향을 잡히고 있다 하는 내용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보혜 양조를 인수를 했었는데 이 회사에서 적자가 났던 회사를 지금 거의 이제 손익 구조를 수익으로 바꿔가는 그러한 현실까지 지금 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료를 조달하는데 베트남의 그 타피오카 공장을 직접 운영을 하면서 안정적인 원료의 조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히 생산성 유발 효과에 있어서는 거의 이 탑에 속하는 이러한 회사로서 기본적 분석에 능한 증권사 쪽에서는 지금 현재 목표가를 어떤 데서는 아예 목표가 제시 없이 그냥 가는 데까지 가야 된다 이렇게 보는 데도 있고요. 그것도 상당히 영향력 있는 그런 분석을 하는 그러한 증권사에서는 기본적으로 28,000원 정도까지 무난하지 않냐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단기간에 조금 오른 게 부담스럽습니다. 그 일봉을 보면서 가격 전략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16,000원대에서 단기적으로 그냥 뻥 치고 올라와가지고 2만원까지 지금 온 상태예요. 그래서 한 20%가 넘게 급상승을 좀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일반인들이 여기에 추가적인 편승을 들어가기가 상당히 깝깝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약간 장기적으로 보면 기업 내용을 보고 한번 투자에 임해도 되지 않나 이렇게 봐서 장기적으로 이제 이게 주봉을 이렇게 놓고 보면 주봉으로 봤을 때는 사실 이게 크게 보면은 이제 이게 뚫고 나가는 거거든요. 나가는 거로 보기 때문에 일단은 인정을 좀 해줘야 되지 않겠나. 기업 가치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그래서 매수 가격은 18,900원, 19,000원 선까지 흔드는 모양을 보면서 편승을 좀 들어가되 목표 가격은 28,000원까지 보고 손절 가격은 16,900원으로 제시를 해야 되는데 16,900원이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5주 이동평균, 10주 이동평균을 하회하는 가격이 되겠습니다. 그럴 때는 주저없이 일단은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특수성 종목에 가까울 수 있기 때문에 예민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손절도 라인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 부분을 꼭 말씀을 드리고 매수 가격은 18,900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역시 양경석 멘토님께서는 좀 공격적인 종목을 들고 나오셨습니다. 그때 저희 회식할 때 보니까 술을 별로 안 드시던데요. 술을 안 마십니다, 저는. 예, 네. 술을 좀 안 좋아하시죠? 아예 안 마십니다. 예, 아예 안 드십니다. 근데 소주 관련된 회사를 들고 오셨습니다. 저희 이 막상막하 투맨쇼가요, 조금 담배를 안 피시는 분이 KTNG를 들고 나오고 술을 안 드시는 분이 창해 에탄올을 들고 나옵니다. 이게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조금 아이러니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 참 재밌는 부분입니다. 자, 오늘도 두 분 멘토님들께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분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 편안하게 하실 것을 우리가 또 기원해드리면서 저희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